아빠, 춥지? 제발 이 옷 좀 입어. 살을 애는 눈보라 속 아이가 비석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어요. 저건 내 아들 옷이 아니냐? 회장은 비석에 덮인 점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 입은 아이는 얼음장 같은 비석을 안고 추위에 지쳐 눈이 감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쿵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밭 위로 쓰러지는 아이를 향해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저씨, 제발 뺏어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입혀줘야 해요. 도대체 잃어버린 아들의 점퍼가 왜 이 낯선 아이의 손에 들려 있는 걸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응원해 주세요.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해가 떠오르려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어요.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유리창이 덜컹거리며 울렸고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긴 한숨처럼 울부짖었지요. 가게 구석 좁은 다용도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휴, 너무 춥다. 조그만 아이 하나가 몸을 웅크린 채 이부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12살 주인공 봄이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얇게 흘러나왔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창고였고 시멘트 바닥에서는 냉기가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요. 봄이는 얇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렸지만 더 누워있을 수는 없었어요. 고모가 깨기 전에 국밥집 육수를 먼저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봄이는 낡은 슬리퍼에 맨발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발가락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주방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뼈 삼는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훅 하고 코를 찔렀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가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봄이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큰 소치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힘주어 돌려보았지만 찬 물줄기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만 들려왔지요. 아, 또 얼었나 보다. 봄이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모가 알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모 박미자가 성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뭐 했는데 육수도 안 올렸어? 고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귀를 갈랐습니다. 봄이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러자 고모의 눈매가 순식간에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 수도가 얼어? 너 어제 물 안 틀어놓고 잤지? 아니에요. 똑똑 떨어지게 틀어놨어요. 고개 들지 마, 시끄러. 하여간 너 같은 애가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고모는 손가락으로 봄이 이마를 꾹 하고 세게 찔렀습니다. 봄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휘청거렸고 싱크대 모서리를 가까스로 붙잡고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입술을 꼭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 숙이고 듣기나 해. 당장 주전자에 물 끓여서 녹여. 장사 망치면 네가 책임져. 고모의 호통에 봄이는 허둥지둥 가스불을 켰습니다. 주전자에 받아둔 물을 올려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얼어붙어 동작 하나하나가 자꾸만 굼떠졌습니다. 낡은 티셔츠 사이로 찬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지요. 잠시 후 주전자 입에서 하얀 김이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보미는 뜨거운 주전자를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어 수도꼭지 위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은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손목이 툭 하고 아래로 꺾였지요. 아, 뜨거워. 주전자가 한쪽으로 기울며 끓는 물이 옆으로 확 튀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덮쳤고 살을 찌르는 듯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와 보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쓰라린 통증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또 한 번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보미 손을 힐끗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더 부라리며 한층 높은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지요. 야, 조심 좀 해. 수도관 터지면 네가 물어낼 거야? 고모에게는 조카의 상처보다 수도관이 더 중요한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을 가슴께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화상난 손등의 통증보다 마음이 더 깊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꽉 차올랐지만 괜히 울었다가는 또 재수 없다는 말을 들을까봐 입술을 세게 눌러 참았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스스한 모습의 소녀가 문을 잡고 나왔습니다. 고모의 딸이자 보미의 사촌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 잠 깼잖아. 서연이가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고모의 표정이 금세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던 얼굴에 금방 미소가 번졌지요. 어머, 우리 공주님 깨웠네. 쟤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랬지. 미안해. 고모는 재빨리 주전자를 치워놓고 서연에게 다가가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말투로 서연을 어르며 안방 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주방 쪽으로 고소한 냄새가 슬며시 퍼져나왔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와 부드러운 카스테라 냄새였습니다. 보미는 무심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입에 넣어본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서럽게 울려 나왔지요.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릴 때 문득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던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보미도 따뜻한 우유를 함께 마셨습니다. 지금은 밥풀 한 톨도 눈치 보며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잠시 후 고모가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주방에 나왔습니다. 보미는 혹시나 남은 빵 조각이라도 조심스레 내밀까봐 슬쩍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모의 손에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쟁반 하나만 들려 있었어요. 쟁반 위에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수육뼈다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고개 들고 듣고 있어. 너는 냄새 나니까 저 구석 가서 이거나 손질해. 보미가 품었던 작은 기대는 말 한마디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네, 고모. 보미는 쟁반을 조심스럽게 안고 식당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신문지를 한 장 깔고 털썩 앉았습니다. 뼈에 붙은 살코기를 조심조심 발라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화상 입은 손등이 욱신거리며 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뼈다귀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두툼한 살코기가
큼직하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미약한 온기도 남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제대로 먹은 게 없어. 현기증이 날 만큼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보미는 살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고모는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고 서연이는 방 안에서 TV를 켜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살코기 한 점을 살짝 떼어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미 식은 고기였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씹을 겨를도 없이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행복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엄마, 보미가 가게 고기 훔쳐먹어. 화장실에 가려다 돌아본 서연이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보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고모가 발소리를 크게 내며 득달같이 뛰쳐나왔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가 손님상에 나갈 고기를 먹었다고? 고모, 그냥 떨어진 거였어요. 입까지 살아서 거짓말도 잘하네. 빚만 남기고 죽은 네 아비랑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고모는 보미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보미의 몸이 앞으로 힘없이 고꾸라졌고 쟁반이 뒤집히면서 뼈다귀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철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보미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비참함으로 천천히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뒤에서 입을 가리고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도둑이야 뭐야? 왜 그렇게 궁상맞게 그걸 주워 먹냐? 서연이의 비웃음 섞인 말이 보미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보미는 바닥에 나뒹구는 고기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올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울기라도 하면 또 재수 없다고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보미는 엎드린 채 주먹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 누구보다 아빠가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밥값 못하면 나가. 고개 들지 말고 당장 짐 싸서 꺼져. 고모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엎드려 바닥에 튄 국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렸습니다. 화상난 손등에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며 더 쓰라리게 아파왔습니다. 상처보다 가슴 한가운데가 훨씬 더 뜨겁고 서럽게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훔친 것은 고기 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한 끼에 불과했지요. 창밖에서는 다시 하얀 눈발이 소복소복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겨울이 유난히 매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빠가 사주었던 낡은 점퍼가 더욱 생각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퍼마저 이젠 곁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고모가 계집깔개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보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추워요. 오늘은 꼭 아빠 보러 갈게요. 그 결심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보미의 운명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보미에게는 여전히 긴 겨울밤이 끝나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방 일은 잠시 멈췄지만 학교 가는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학교라고 해서 보미에게 따뜻한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안방 문이 덜컥 열리더니 서연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보미는 무심코 눈을 크게 떴지요.
서연이가 눈부시게 새하얀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자랑하던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반짝거렸고 모자에 달린 풍성한 털이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따뜻해. 하나도 안 추워. 서연이는 거실을 빙그르르 돌며 새 옷을 자랑했습니다. 고모는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럼 그게 얼마짜린데? 우리 공주님 감기 걸리면 안 되지. 고모는 서연의 옷매무새를 정성스레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보미는 자신이 입은 옷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몸에는 빛이 다 빠져버린 얇은 춘추 재킷이 걸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조끼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퍼까지 고장이 나서 옷깃을 제대로 여밀 수도 없었지요. 서연이가 힐끔 보미를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보미야, 너는 안 춥니까? 아, 맞다. 너는 열이 많지? 장난인 척 말했지만 말끝에는 비꼬는 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꾸할 힘조차 이미 바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개 들고 좀 서 있어. 빨리 안 움직여. 학교 늦으면 또 내 탓할 거지. 고모의 핀잔에 보미는 허겁지겁 가방을 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보미가 입은 얇은 옷 사이로 찬 공기가 그대로 파고들었고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지요. 앞서 걷는 서연이의 등은 두툼해 보였습니다. 패딩 속에 폭 파묻힌 모습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지요. 서연이는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고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걸어갔습니다. 보미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은 이미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손가락 끝이 그대로 바람에 닿아 시려왔지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보미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상 위에 새하얀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색색의 물감과 붓을 꺼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보미의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비물을 살 돈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고모에게 몇 번 말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돌아올 건 야단과 손찌검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준비물을 살피다가 보미 자리 앞에서 멈추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봄, 너는 또 빈손이니? 수업 태도가 왜 이래? 선생님의 꾸중이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얼굴에는 안타까움보다 짜증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보미의 사정을 알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보였지요.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보미에게 쏠렸습니다. 보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지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보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준비물을 잊은 아이가 되는 편이 조금 덜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 분단에 앉은 서연이가 짝꿍에게 슬쩍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꽤 커서 주변 아이들 귀에 그대로 들어갔지요. 쟤네 고모가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가 용돈을 안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준비물을 안 사? 제가 도벽이 좀 있거든. 돈을 주면 엉뚱한 데 쓰고 가게 물건을 훔치기도 해서 그래. 서연이의 거짓말은 익숙한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보미 귀에 또렷하게 박혔지요. 정말? 제 도둑이야? 어쩐지 좀 음침하더라. 보미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배고픔을 참지 못해 고기 한 점을 삼켰던 기억이 발목을 꽉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나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천천히 보미의 어깨를 짓눌렀지요. 보미는 이면지 뒷면을 꺼내 연필을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람 얼굴을 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었지요. 그러나 곧 지우개를 집어들어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종이가 해질 만큼 쓱쓱 문질러도 가슴속의 고인 슬픔은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큰 저택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실내에는 벽난로 장작 타는 소리만 잔잔하게 울렸지요. 한태산 회장은 조용한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정우였습니다. 정우야, 밥은 먹고 사냐? 거기는 춥지 않니? 한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문득 10년 전 기억이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이 형편이 어려운 집 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내 말을 어겼으니 책임도 스스로 져라. 차가운 말 한마디와 함께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건넨 것은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고 말 대신 던져준 건 싸늘한 은반지 한 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남은 건 오로지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지요. 회장은 액자 속 아들의 환한 미소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현관문 앞에서 아들을 매몰차게 쫓아내던 자신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가진 건 없어도 제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아들의 절박한 눈빛을 그때는 왜 그렇게 차갑게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놈이 기어이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그 여자랑 나갈 거면 다시는 내 집에 발 들릴 생각 마라.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지요. 그때 아들의 어깨가 얼마나 작고 초라해 보였는지, 돌아서는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이제야 사무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 정우야. 이 못난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깊은 주름 사이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서재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오 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회장은 황급히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오 실장, 연락은 어때? 미국 쪽 탐정에게서 소식 없나?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뜸 들이지 말고 말해봐. 찾았나 못 찾았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흐릿한 사진 몇 장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지요. 어두운 카지노를 배경으로 찍힌 남자의 뒷모습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탐정 말로는 아드님께서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뭐, 도박? 한 회장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네.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거처를 계속 옮기는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답니다. 한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사진 모서리가 구겨졌지요. 성실하고 착하던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 정우가 그럴 리 없어. 한 회장이 소리쳤지만 목끝이 잔뜩 떨렸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사치를 심하게 부려 빚이 늘어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고모 박미자가 흘린 가짜 정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작해낸 이야기였다는 걸 꿈에도 몰랐지요. 한 회장은 깊은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손에 쥔 액자를 탁자 위로 거칠게 엎어버리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찾지 마라. 한 회장은 가슴께를 움켜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무심하게 눈발이 날렸지요. 따뜻한 벽난로 앞이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시렸습니다. 그 시각 고모 박미자는 번쩍이는 백화점 명품관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지요. 고모는 최고급 모피 코트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윤기가 번들거리는 검은 털이 몸을 휘감았습니다. 점원은 옆에서 허리를 굽히며 연신 아부를 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건 정말 사모님을 위해 태어난 옷이에요. 너무 우아하세요. 고모는 거만하게 웃으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봄이 아빠의 사망보험금 3억이 들어있는 카드였습니다. 봄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그 돈을 고모가 꿀꺽한 것이었지요. 이걸로 긁어줘요. 일시불로.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참에 신상 가방도 한번 보시겠어요? 고모는 일부러 고민하는 척 한숨을 쉬었습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동생 빚 갚느라 등골이 휘겠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모를 위로했습니다. 미자야, 너처럼 착한 누나가 어디 있니? 죽은 동생 빚에 조카까지 거두고. 그러게 말이야. 나니까 그 거지 같은 조카 데리고 살지. 개 먹여 살리느라 내가 뼈가 빠진다니까. 고모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봄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몽땅 가로채 호의호식하고 있으면서도 입에서는 한숨 섞인 말이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쇼핑을 하기 직전 고모는 회장님의 비서실장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순간 고모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가련하고 애처롭게 변했지요. 네, 실장님. 흑흑. 안 그래도 우리 정우 씨 때문에 제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워요.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우리 불쌍한 봄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매일 울고 제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요, 실장님. 거짓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을 늘어놓다가 전화를 끊자마자 고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늙은이가 돈 좀 있다고 유세는. 죽은 아들 타령은 언제까지 할 건지. 덕분에 생활비는 꼬박꼬박 들어오니 내가 참는다. 고모는 비웃음을 흘리며 방금 비서실장에게서 입금된 돈으로 서연이의 새 패딩을 결제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봄이와 정우는 그저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돈줄에 불과했으니까요. 고모는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어깨에 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훑어보았지요.
집에서 굶고 있을 봄이 생각은 손톱만큼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것도 포장해줘. 오늘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네. 고모는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느긋하게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대기 중이던 택시를 불러 재빨리 몸을 실었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자 몸이 노곤해졌지요. 창밖으로는 폐지를 줍는 노인과 얇은 옷을 겹쳐 입은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만 따뜻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세상의 추위 따위는 늘 남의 일이었으니까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각, 보미는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운동장에는 고운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지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눈싸움을 하고 이리저리 뛰어놀았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국밥집 저녁 장사 준비를 하러 서둘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미는 종종 걸음으로 얼어붙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눈이 스며들어 양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지요.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아! 보미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앞으로 굴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쓸려 따끔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일어나려 애를 써보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바지 무릎 부분이 갈라지며 천이 찢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붉은 자국이 서서히 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이 상처 위로 스며들어 더 쓰라렸지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보미를 힐끗 보더니 킥킥거렸습니다. 손을 내미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미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아빠, 나 너무 아파. 보미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고모의 고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더 간절해지는 서늘한 12월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쫓겨날 운명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잔혹한 쫓겨남이 기적과도 같은 만남으로 이어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반짝였지만 국밥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연말 모임 손님들이 밀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주방에서는 쉴 새 없이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와 고모의 고함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보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두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낮에 빙판에서 다친 무릎이 욱신거렸지요.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게으름 피운다며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손님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보미는 그들의 행복이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점심 이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남들이 남긴 국물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조차 보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얇은 티셔츠 한 장 입은 보미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문득 아빠가 사준 점퍼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빠의 유품이자 보미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였지요. 그 옷만 입으면 마치 아빠 품에 안긴 듯 따뜻했으니까요.
손님이 조금 빠진 틈을 타 보미는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어둔 점퍼를 찾아 몰래라도 입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옷걸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점퍼가 보이지 않았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미는 다급하게 주방으로 뛰어가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제 점퍼 못 보셨어요? 여기 걸어뒀는데. 고모는 돈을 세느라 쳐다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옷? 냄새나서 갖다 버렸다. 보미의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버버리다니요? 어디에요? 저기 계집에 깔아줬어. 뽀삐가 푹신하다고 좋아하더라. 보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계집 안을 들여다본 보미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뽀삐가 엉덩이에 깔고 앉은 남색 뭉치, 분명 아빠의 점퍼였습니다. 흙탕물과 개털로 뒤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운 아빠 냄새 대신 비릿한 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보미에게는 아빠 그 자체였습니다. 보미는 더러워진 점퍼를 가슴에 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러움은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보미는 주방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고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시끌벅적하던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놀라서 들고 있던 돈뭉치를 떨어뜨렸지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눈을 부라려? 이거 아빠 옷이에요. 제 보물이라고요. 왜 걔를 줘요? 보미는 난생 처음으로 고모에게 대들었습니다. 점퍼를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조카라며 애 옷을 걔한테 줬대? 세상에, 애가 저렇게 얇게 입었는데 너무하네. 고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요. 이 모든 게 재수없는 조카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고모가 주방에서 뛰쳐나와 보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나한테 망신을 줘? 이거 아빠 옷이란 말이에요. 흑흑. 시끄러워. 냄새나는 걸레 안고 뭐하는 짓이야. 고모는 점퍼를 뺏으려 했지만 보미는 죽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 끝에 의자가 넘어지고 국밥 그릇이 깨졌습니다. 와당탕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가게가 난장판이 되자 고모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보미의 뒷덜미를 잡고 현관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문이 활짝 열리고 바깥에 칼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보미는 문틀을 잡고 안간힘을 썼지요. 잘못했어요. 고모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고모의 눈엔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냄새? 그렇게 좋으면 네 아빠한테 가. 고모는 보미를 문 밖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보미는 힘없이 밀려나 얼어붙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흙투성이 점퍼도 옆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고모는 그것도 모자라 주방에서 소금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소금이나 먹어라. 하얀 소금이 보미의 머리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마치 눈처럼 소금이 흩날렸지요. 그건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저주였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 마. 얼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니까. 쾅! 무거운 철문이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가게 안의 따뜻한 불빛과 온기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보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온몸을 물어뜯는 듯 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벗겨진 슬리퍼 사이로 맨발이 드러났지요.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보미는 바들바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점퍼를 주워들었습니다. 흙과 소금이 뒤섞인 아빠의 옷. 보미는 점퍼의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미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보미에게는 그것만이 세상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고모가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님들에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곳에 보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나 너무 추워. 하얀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반겨줄 사람. 비록 차가운 땅속 비석 아래 잠들어 있지만 말입니다. 보미는 찢어진 운동화를 고쳐 신었습니다. 벗겨진 슬리퍼는 쓰레기통 옆에 미련 없이 버렸지요. 그리고 어둠이 깔린 국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묘지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 살인적인 추위에 그 먼 길을 걷는 건 목숨을 건 무모한 짓이었지요. 하지만 보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가다가 죽더라도 아빠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 위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보미의 작은 등 뒤로 거센 바람이 밀어닥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하지만 보미는 점퍼를 생명줄처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미의 목숨을 건 처절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보미에게는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차가운 어둠뿐이었지요. 갈 곳은 오직 한 군데, 아빠가 잠든 묘지였습니다. 보미는 주머니 속 차가운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00원짜리 3개와 50원짜리 2개, 전 재산 4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는 버스비가 모자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류장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보미는 흙투성이 옷을 입고 그들 틈에 쭈뼛거리고 섰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개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악취가 났기 때문입니다. 보미는 점퍼를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어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보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400원을 내밀었지요. 아저씨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기사는 보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미간이 사납게 찌푸려졌습니다. 뭐야? 400원? 학생 지금 장난해? 죄송해요. 저기까지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너무 추워서요. 보미는 울먹이며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안 돼. 돈 없으면 내려.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 뒤에 서 있던 승객들도 혀를 찼습니다. 아유, 냄새나게 웬 거지야. 빨리 좀 갑시다. 문 열어놓으니 춥잖아요. 비난의 화살이 보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보미는 얼굴이 빨개져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매연을 뿜으며 떠났습니다.
세상은 보미에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따뜻한 버스조차 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보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걸어가자. 걸어서 가면 돼. 보미는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묘지까지는 걸어서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도 드문드문해졌습니다. 인도도 없는 국도가 나타났지요. 쌩쌩 달리는 차들이 위협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날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 옷이 젖었습니다. 젖은 바지가 얼어붙어 살을 파고들었지요. 다리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눈이 들어왔습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갈 듯 시려왔습니다. 보미는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빠 점퍼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점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지? 금방 갈게. 보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보미는 마치 작은 눈사람처럼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들개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들개들은 보미를 노려봤습니다. 보미는 너무 무서워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지요. 들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보미는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이 큰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 들개들은 트럭 소리에 놀라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욱신거렸지요. 설상가상으로 낡은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뜯어졌습니다. 너덜거리는 밑창이 눈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보미는 뜯어진 운동화를 쥐고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사준 건데 이것도 아빠 건데. 보미는 운동화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끈으로 꽁꽁 묶어 다시 신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얼어붙은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미는 운동화를 질질 끌며 걸어야 했습니다. 한쪽 발은 거의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 위를 걸을 때마다 칼로 베이는 것 같았지요. 보미는 입술이 터질 만큼 깨물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려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식은땀이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더 추웠지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산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행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산길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올라가야 했지요. 보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빠가 기다려. 보미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귀신처럼 흔들렸습니다. 바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지요. 보미는 무서움을 잊으려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왔어. 많이 춥지? 내가 안아줄게. 아빠 냄새나서 더 좋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를 부르니 눈물이 더 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속이 쓰리다 못해 끊어질 듯 아팠지요. 아까 먹은 고기 한 점이 전부였으니까요. 현기증이 나서 자꾸만 비틀거렸습니다. 몇 번이나 눈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요. 찢어진 운동화 틈으로 들어온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며 보미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발로 돌부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발톱이 들리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너무 추워서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지요. 배가 너무 고파서 속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목이 말라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지요.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길가에 쌓인 하얀 눈을 한 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차가운 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몸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배고파요. 보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눈앞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저 멀리 눈보라 속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따뜻한 집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보미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보미야, 어서 와. 춥지? 아빠가 맛있는 밥 해놨어.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지요. 보미는 홀린 듯 비틀거리며 그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살을 애는 차가운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속눈썹에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보미는 점점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일렁거렸습니다. 우리 집이다. 아빠가 기다리나 봐. 보미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배고픔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습니다. 보미는 불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건 차가운 허공뿐이었지요. 보미는 힘없이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할 것 같았습니다. 고통도 배고픔도 없는 곳으로 갈 것 같았지요. 그 순간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얼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보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고모가 좋아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를 만나지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손톱이 빠질 듯 아팠지만 눈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산을 올랐습니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바지 위로 붉은 자국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아빠 생각뿐이었습니다. 품에 안은 점퍼가 점점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보미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점퍼를 아빠에게 입혀줘야 했습니다. 아빠가 추위에 떨고 있을 테니까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 보미가 가고 있어. 보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얼어붙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요. 저 멀리 익숙한 비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묘지였습니다. 보미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어둠 속에 서 있는 비석들이 보였습니다. 밤의 묘지는 무서운 곳이었지만 보미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반가운 장소였습니다. 아빠, 나왔어. 봄이 왔어. 보미의 외침이 텅 빈 묘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 대신 차가운 칼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보미를 휘감았지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비석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보미는 언손으로 눈을 파헤치며 비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감각이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마침내 구석진 곳에 외롭게 서 있는 작은 비석을 찾았습니다. 한정우. 달빛 아래 흐릿하게 드러난 그리운 이름 석자였습니다. 보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흑흑,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 참았던 설움이 댐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비석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보미는 비석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돌덩이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지요. 보미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떼었습니다. 어우, 차가워.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 많이 추웠지? 보미는 자신의 추위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차가운 땅 속에 있는 아빠가 추울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고모네 집보다 학교보다 여기가 더 춥게 느껴졌으니까요. 보미는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점퍼를 펼쳤습니다. 고모가 냄새난다고 계집에 버렸던 흙투성이 점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미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귀한 옷이었지요. 보미는 결심한 듯 점퍼를 들고 비석을 향했습니다. 자, 이거 입어. 내가 뺏어왔어. 보미는 비석에 점퍼를 입혀주었습니다. 차가운 돌덩이가 낡은 점퍼 속으로 쏙 들어갔지요. 보미는 지퍼를 끝까지 채워 목 부분까지 감싸주었습니다. 소매도 잘 펴서 비석을 포근하게 안아주듯 정리했습니다. 됐다. 이제 따뜻하지? 바람 안 들어오지? 보미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미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 영하의 눈보라를 견디고 있었으니까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동사 직전의 위험 신호라는 것을 보미는 알지 못했지요. 보미는 점퍼를 입은 비석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아빠 품에 안긴 것 같았습니다. 점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조차 그리운 아빠 냄새로 느껴졌지요. 나 졸려 자꾸 눈이 감겨 조금만 잘게. 보미는 비석에 기댄 채 웅크렸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지요. 보미는 무서움을 잊으려 애써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어릴 적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음정은 불안하고 박자는 느려졌지요. 눈앞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이 따뜻한 솜니불처럼 보였습니다. 보미는 그 포근함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고통도 배고픔도 고모의 구박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빠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만 같았지요.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추워. 보미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궈졌습니다. 점퍼를 잡은 고사리 같은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지요. 비석을 안은 채 묘지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묘지 입구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불빛이 비쳤습니다. 검은 세단 2대가 거센 눈길을 뚫고 올라왔지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춤추는 눈발을 길게 갈랐습니다.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산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내렸지요. 두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우산을 받쳐들었지요. 하지만 거센 바람에 우산이 뒤집힐 듯 펄럭였습니다. 회장님,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위험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죠. 하지만 한 회장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찍었습니다. 비켜라. 정우가 기다리고 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고집이 서려 있었죠. 오늘이 기일이다. 내 다리가 부러져도 간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밀치고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가 발목까지 쌓인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천근만근 무게가 실렸지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노부부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한이 눈보라보다 더 무거웠으니까요. 10년 전 자신이 모질게 내쳤던 아들이었습니다. 돈 없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던 아들이 미웠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며 연을 끊어버렸지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인 게 천추의 한이 되었지요. 죽고 나서야 이렇게 몰래 찾아오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가 얼마나 추울까요? 부인이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다 이 못난 애비 탓이요.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파른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비석이라도 어루만져야 숨이 쉬어질 것 같았죠. 어느새 아들의 묘소가 저만치 보였습니다. 수행원이 앞장서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 비석 앞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웅크리고 있는 거뭇한 형체. 비석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지요. 회장은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게 뭐죠? 누가 비석의 옷을? 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행원이 손전등을 비추자 어둠 속에 웅크린 형체가 드러났지요. 그것은 옷을 입은 비석이었습니다. 남색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었지요.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그 점퍼가 너무나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직접 사준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이었지요. 저건 정우 옷 아니냐? 회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회장은 홀린 듯 비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점퍼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낡고 해진 점퍼였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지퍼까지 채워놓은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회장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점퍼를 입은 비석을 끌어안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얇은 티셔츠 바람으로 눈 속에 파묻힌 아이였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추운 날 산꼭대기 묘지에 어린아이라니요. 그것도 반팔 바람으로 쓰러져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봐, 여기 아이가 있다. 빨리 와봐. 회장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텅 빈 묘지에 울려 퍼졌지요. 수행원들이 일제히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숨결이 하얀 입김을 만들고 있었지요. 회장은 아이를 자신의 코트 안으로 감쌌습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려 안간힘을 썼지요. 부인도 울먹이며 다가와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곳에. 부인은 아이의 언손을 잡고 비볐습니다. 그때 회장의 품 안에서 아이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하얀 목선이 드러나며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툭 떨어졌지요. 그것을 본 회장 부부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은색 반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받아 반지가 반짝하고 빛났지요. 그 반지를 본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은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렀지요. 여보, 이거 보세요. 이 반지. 부인의 손가락이 반지를 가리키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눈밭에 떨어진 반지에 고정되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문양이 새겨진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회장은 그 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임신한 며느리를 내치며 마지막으로 던져줬던 그 반지였습니다. 대대로 가문의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유품이었으니까요.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지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에 덮인 눈을 털어내자 이목구비가 선명해졌습니다. 오똑한 코, 갸름한 턱선, 그리고 긴 속눈썹. 죽은 아들 정우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이 아이가 내 핏줄이란 말이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요. 내 아들이 핏줄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뿐인 핏줄이 이 추운 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환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부서질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하랩이다. 내가 왔다. 회장의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품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의 품에 안긴 보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늘게 뜬 눈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헛소리였습니다. 아빠 춥지마, 내가 덮어줄게. 보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지요. 고모가 버렸어, 아빠 옷깨집에. 회장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냄새난다고 뽀삐 줬어, 내 거 아닌데. 보미는 점퍼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금 아이가 덮고 있는 이 흙투성이 점퍼가 계집에 버려졌던 옷이라니요. 그리고 그걸 버린 사람이 고모라니요.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고모가 버려?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모라면 자신의 딸 박미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분명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남긴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휜다며 눈물까지 흘렸었지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낭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요즘 세상에 볼 수 없는 넝마나 다름없었지요. 게다가 아들의 마지막 유품을 계집에 버렸다니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했던 말들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도박꾼이라는 탐정 보고서도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도 사고로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며느리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손녀를 고립시키고
보험금을 독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미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비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오르다 못해 검게 변했습니다.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렸지요. 박미자, 내년이 감히 내 눈을 가려. 회장의 입에서 으드득 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들의 유품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을 학대하고 이 엄동설 안에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비인 자신까지 철저하게 기만했지요. 이건 패륜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살기 어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뻔뻔한 낯짝을 심판하고 싶었지요. 내 손으로 절대 용서치 않겠다. 회장의 눈빛에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과 죽어가는 손녀를 위한 복수심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아이 체온이 낮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외침에 회장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분노보다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살려놓고 해도 늦지 않았지요. 회장은 아이를 안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점퍼를 입은 비석이 마치 아들 정우처럼 보였지요. 아들이 핏줄을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걱정 마라. 이 아비가 살린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는 지키마. 회장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안고 눈길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늙은 노인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는 성난 호랑이 같았지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회장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미친 듯이 도심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차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지요. 회장은 보미의 꽁꽁 언 손을 쉼없이 주물렀습니다. 기사, 더 빨리 밟아. 신호 무시하고 달려. 평소 법규를 중시하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물불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회장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지요. 부인은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핏줄이잖아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부인의 눈물이 보미의 창백한 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걱정 마오. 하늘이 우릴 만나게 했는데 설마 데려가겠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아이를 안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보니 심장 소리가 아주 느리게 들려왔습니다. 콩콩콩. 그 작은 울림이 회장의 심장을 쳤지요. 마치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애원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 멀리 대학병원 응급실에 붉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의료진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덕분이었습니다. 비켜라. 내 손녀다. 썩 비키란 말이다. 회장은 이동 침대 옆을 지키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의사들이 다급하게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동상 부위 괴사도 의심됩니다. 다급한 의료진의 외침과 함께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회장은 닫힌 문 앞에서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최고의 의료진이 붙었습니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지요. 눈빛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착수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박미자, 그년 뒷조사 싹 다 해. 국밥집 CCTV부터 통장 내역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저승사자처럼 차갑게 깔렸습니다. 내 아들 앞으로 나온 보험금, 그동안 받아간 생활비 낱낱이 찾아내. 하나라도 놓치면 자네도 옷 벗을 각오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팀 소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깎듯이 허리를 숙이고 뛰어갔습니다. 회장은 응급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냉혹한 복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빨간 밤에 보미가 쫓겨나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고모는 카운터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어머, 사장님. 어제 그 거지 같은 애는 어디 갔어요? 오늘은 안 보이네. 단골 손님이 묻자 고모는 혀를 끌끌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가게 돈에 손을 대다가 걸려서 야단 좀 쳤더니 제 발로 나가버렸지 뭐예요. 어디 가서 얼어 죽진 않았나 몰라. 쯧쯧. 고모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손님이 건넨 돈을 챙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보미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래야 보미 앞으로 나오는 돈을 온전히 독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오구, 우리 공주님 일어났어? 봄이 그 기집애가 없으니까 아주 살 것 같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모는 서연이를 위해 특별히 소고기를 듬뿍 넣은 묵국을 끓였습니다. 봄이에게는 팔다 남은 뼈다귀조차 아까워했으면서 제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퍼주었지요. 두 모녀는 봄이의 빈자리를 즐기며 하하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시각 가게 밖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냉랭한 표정의 비서실장과 서류 가방을 든 양복쟁이 변호사들,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지요. 그들의 맨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한태산 회장이 저승사자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국밥집 주위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가게 문이 열리자 고모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확인한 순간 고모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버렸지요. 아니.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고모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지요. 박미자, 내년이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해.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고모는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고모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자 비서실장이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고모의 눈앞에 들이밀었지요. 화면 속에는 어젯밤의 국밥집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보미에게 소금을 뿌리고 문 밖으로 매몰차게 밀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이거 아빠 옷이란 말이에요. 하고 울부짖는 보미의 목소리와 얼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하고 소리치는 고모의 악독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을 본 손님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 완전 악마네 악마. 어떻게 애한테 저런 짓을 해? 고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 애가 먼저 잘못을 해서 훈육을 좀 한 것뿐이에요. 고모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미자 씨, 여기 봄이 양 앞으로 지급된 사망보험금 3억 원과 회장님이 매달 보내신 생활비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이 돈들 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변호사의 추궁에 고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류에는 고모가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 명세서와 서연이의 고액 학원비, 그리고 고모 명의로 된 적금 통장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보미를 위해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나쁜 년, 내 아들 목숨값을 네가 다 처먹어?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모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고모의 고개가 돌아갔지요. 엄마. 그때 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고모는 서연이를 붙잡고 애원했지요. 서연아, 너는 알지? 엄마가 보미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네가 회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 하지만 서연이는 고모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아, 몰라. 엄마가 다 한 거잖아. 난 모르는 일이야. 서연이는 자기만 살겠다고 엄마를 배신하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믿었던 딸에게까지 버림받은 고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고모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경찰이 다가와 고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미자 씨, 당신을 아동학대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커덕거리는 수갑 소리가 고모의 비참한 최후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 이거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저 애를 걷어준 은인인데. 은혜도 모르는 것들. 고모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가게 밖에 모여든 사람들이 고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지요. 저런 천하의 나쁜 년.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고모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차가운 호송차에 실려가는 고모의 귓가에 회장의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맴돌았지요. 네가 보미에게 준 고통, 그 몇 배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평생 감옥에서 피눈물 흘리며 속죄하거라. 며칠 후 대학병원 1인실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동상 치료를 받은 손과 발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색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온갖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그리고 새 옷과 장난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회장님이 보미를 위해 사보낸 선물들이었지요. 회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보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보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겼지요. 아가,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때 보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보미는 낯선 천장과 자신을 바라보는 노신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미야, 나다. 내 할애비다. 아빠의 아버지란다. 보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할아버지요? 우리 아빠의 아빠? 보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보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